안녕하세요. 줄리스 리빙룸 리다혜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제가 작년 8월에 너무 감동 깊게 읽었던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때 감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줄을 그으면서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한번 책에 긋지 말아야지 이러고 이렇게 테이프를 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자, 지은이는 보에티우스입니다.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475년경에서 525년경까지 살았던 인물이고요. 최후의 로마인으로 또는 저작이 미친 영향으로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로 불리는 보에티우스의 원명은 아니키우스, 말리우스, 토르콰투스, 세베리누스, 보에티우스이다. 그는 475년경 로마의 유수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490년경 집정관이던 아버지가 죽고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귀족 신마쿠스의 양자가 되었다. 후에 신마쿠스의 딸과 결혼하였다. 보에티우스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하며 문학, 철학, 산술학, 음악, 천문학 등 다방면의 학문을 공부하였다. 그의 학식과 인품이 테오도리쿠스 왕의 인정을 받아 510년에 집정관이 되었고 522년에는 왕의 마기스테르 오피키오름, 오늘날의 비서실장이 되었다. 같은 해에 그의 두 아들이 집정관으로 임명되었다. 520년의 원로원 의원들과 테오도리쿠스 왕은 알비누스 전 집정관이었어요. 반역죄로 고발하였는데 보에티우스는 그를 변호하다가 반역 혐의를 받아 파비아의 감옥에 갇혔다. 이때 그의 대표작인 철학의 위안을 집필하였다. 그는 그리스어를 알지 못하는 로마인에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의 모든 저작의 번역과 주해를 계획했으나 525년에 처형되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을 변호하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변호하다가 결국은 이제 미움을 받게 되고 처형까지 이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처형될 걸 알면서 그 유배된 곳에서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동이 깊고 이게 시와 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를 읽는 재미도 있고 산문의 부분들에서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걸 의인화를 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 또 운명이란 것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 플라톤과 키케로에서 대화 형식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1권, 2권, 3권, 5권까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또 그 각 권마다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제1권 보에티우스와 철학의 여신, 제2권 운명의 여신과 참된 행복. 여기 이제 소제목들을 좀 몇 가지 읽어드리자면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명성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이런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3권 참된 행복과 최고 선. 여기도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부와 참된 행복, 높은 관직과 참된 행복,
권력과 참된 행복, 명성과 참된 행복, 육신의 쾌락과 참된 행복, 거짓 행복, 참된 행복의 특성, 뭐 이런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제4권은 신의 섭리와 운명. 여기서도 신은 정의를 제대로 베풀고 있는가? 이런 물음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죠? 선한 자들만 선에 도달한다. 세계에는 불의가 판을 친다.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제5권, 신의 섭리와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가? 신의 예지와 자유의지가 조화될 수 있는가?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해제가 있어요. 이 옹긴이가 박문재 선생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분이 옮긴 글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옮긴 책이 저희 집에 좀 몇 권들이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쉽게 풀어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제 옮겨 놓으신 책들을 좋아합니다. 이분이 쓰신 해제의 도입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철학의 위안은 고대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보이티우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유배에 보내져 억류되어 있으면서 처형당할 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쓴 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저술 배경과 관련해서도 흥미를 끌고, 아울러 산문과 시를 번갈아 사용하는 형식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흥미를 끄는 책이다. 6세기의 로마를 배경으로 보에티우스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두 축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일생 동안 철학과 문학을 광범위하게 섭렵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명문가 출신이라는 사실과 혼인 인맥을 배경으로 한 탄탄한 정치적 입지 속에서 자신의 철학 사상을 정치적으로 펼쳐가다가 결국에는 테오도리쿠스 왕의 미움과 정적들이 씌운 누명으로 갑자기 몰락하여 처형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알비누스를 변호하다가 이제 미움을 받게 됐잖아요. 로마 원로원 의원 알비누스는 493년에 집정관을 지내고 몇 년 후에는 총독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교황 호르미스다스의 최측근으로서 동방과 서방 교회를 화해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는데, 523년에서 524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누스의 조신들에게 테오도리쿠스를 모욕하는 서신을 보냈다는 죄목으로 고발되었고, 고발자는 왕의 비서직을 맡고 있던 키프리아누스였다. 알비누스는 자신에게 더 씌워진 그러한 죄목을 부정했지만 테오도리쿠스는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의 반역죄로 베로나에서 처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세대 후에 라벤나에서의 사건들을 기록한 어떤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에티우스는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고하였다. 알비누스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키프리아누스의 고발은 거짓입니다. 나의 주 왕이여, 그 고발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보에티우스가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담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왕이 이 고발을 기각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테오도리쿠스 왕은 보에티우스의 이러한 말과 태도를 그와 원로원이 한통속이 되어 공모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면서, 근데 결국은 억울하죠. 억울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철학과 운명한테 막 질문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결국은 위안을 얻게 돼요.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블 붙여놨는데 이렇게 하트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딱 열었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결핍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진다.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많이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까닭에 그들의 결핍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의 기준을 더 많이 갖는 것에서 찾지 않고 본성적인 필요의 충족 여부에서 찾는 사람들은 본성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자신이 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너에게 속하고 네 안에 심겨진 좋은 것이 그렇게도 없어서 막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밖에 있고 너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이냐? 아무리 인간 정신의 질서가 전도되어 버렸다고 해도 신이 이성을 부여해서 신성을 지니게 한 존재가 생명도 없는 장식물들로 자신을 장식해야만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다른 피조물들은 신이 각자에게 준 것들만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만족한다. 그런데 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신이 준 지극히 고귀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지극히 비천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려 든다. 너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한 신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이냐? 막 이렇게 뭐라 그래요. 본인이 다 쓴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본인이 그간 공부했던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철학들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메모를 남겼더라고요. 그 메모를 읽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휴가 기간도 다가오잖아요. 휴가 때 조용한 곳에서 이 한 권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입니다. 어렵지도 않고. 보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메모를 해놨냐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를 차단당한 외딴 유배지에서 그는 오히려 승리의 깃발을 당당히 꽂았다. 누명과 곤모술수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빚어낸 창작의 결실은 보에티우스에게 삶과 죽음을 넘어선 위안으로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그 희망이 비록 생명일 순 없었지만 그의 생을 통해 이루어진 선한 의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명제로 승화되었다. 작은 떨림으로 난 그 용기 앞에 고개를 숙인다. 줄리스 리빙룸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